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 9,000톤이 지난해 2차례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반기 국회가 처리한 법률안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계류 법안이 10,000건이 넘었습니다. 여야가 쟁점 법안에만 매달리면서 안질권리법 등 민생 법안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재연절을 맞아 KBS는 국회에서 외면당하는 민생 법안들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대진 침대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실무자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의 추기 과정을 군 정보사가 주도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의 기획이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 범위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복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온열 질환자도 속출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이 앞으로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기후학자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전면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진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2차례나 국내로 반입됐다는 유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에 하역됐다가 다른 선박으로 옮겨져서 국내로 들어왔으며 정부는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 소식 유지향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활동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지난해 10월 2일 인천항에, 11일엔 포항항에 들어왔다고 돼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석탄은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 모두 6차례에 걸쳐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석탄을 싣고 온 선박은 러시아 홀름스크항에 도착한 뒤 석탄을 하역했습니다. 이후 파나마 선적의 배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배가 각각 이 석탄을 나눠 실은 뒤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온 겁니다. 두 항구로 들어온 석탄의 양은 모두 9,000톤, 우리 돈으로 6억 6천만 원어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대북 제재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어 제재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의안 2371호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자국민에 의하거나 자국 국적 선박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석탄이나 철 등을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이 건이 적발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 측 민간업자가 불법 수입에 연루됐는지 올해 초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석탄을 은밀히 수출하는 과정에 우리나라가 이용된 것으로 드러나자 유엔 대북 제재 조치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유엔 보고서가 나온 뒤에야 비로소 관련 사실을 인정해서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지영 기자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2월 1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항공 촬영 사진입니다. 북한 선적 유조선과 접선한 소형 선박 사이에 호스가 연결돼 있습니다. 해상에서 외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화물을 옮기는 이른바 환적 방식으로 석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들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금지한 환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석탄을 수출하고 무기 개발이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원유 등을 수입할 때 환적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선박 감시가 비교적 느슨한 아프리카 탄자니아, 시에라리온 등의 유조선이 주로 이용됐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2차례나 국내로 반입된 것이 확인되면서 유엔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선박이 한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석탄의 하역 처리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해당 선박들에 대한 억류나 압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법당국이 또 경찰 이런 사법당국이 모든 개인의 행동을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 북한산 석탄 반입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밝히지 않다가 유엔 보고서가 나온 뒤 관련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2차례 북한산 석탄 반입 가능성을 인정한 뒤 관련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2 2 뉴스 서지영입니다. 2 2 뉴스 서지영입니다.
오늘은 제70주년 제헌절이죠.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지 꼭 70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헌법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한때는 독재 권력에 의해서 악용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고 있는 우리 헌법, 그 70년의 역사를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우리에게 오날이 있을 예배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삶이 설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독립의 승진에 노력하여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전권을 이양하고 이번 계엄령 선포는 이 나라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부득이한 조처였음을 전제하고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의 근간은 해방 직후에 만들어진 제헌 헌법인데요. 정치적으로 이념 대립이 극심했던 시절이었지만은 민생을 챙기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의지는 좌우할 것 없이 똑같았습니다. 제헌 헌법의 기초가 된 유진호 선생 헌법 초안, 그리고 좌파 우파의 헌법 초안을 정성우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육중한 철문 너머 소장고의 종이 상자를 열자 빛바랜 원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1948년 유진호 박사가 쓴 헌법 초안으로 제헌 헌법의 근간이 됐습니다. 유진호와는 2년여 전 만들어진 좌파와 우파의 헌법 초안 등을 참고했습니다. 좌파인 민주주의 민족전선, 민전은 국호를 조선민주공화국으로 인민이라는 말을 버렸습니다. 우파인 민주의원은 대한민국이란 국호에 민주공화국을 정체로 규정했습니다. 좌우 모두 삼권 분립을 얘기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강화시킨 내각 책임제의 형식이었습니다. 인민대표자 대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정치구조는 오늘날 국가 사회주의적인 그 특성을 그대로 반영을. 하지만 민생과 직결된 경제 조항만큼은 좌우가 따로 없었습니다. 좌파인 민전은 사유 재산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시설은 인민 공동 소유라고 규정했고, 우파인 민주의원조차 토지 사유 제한과 주요 공업과 광산의 국영화를 강조했습니다. 제헌헌법에는 이를 포함해 노동자가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인 이익 분배 균점권 등 좌우의 주장이 고루 담겼습니다. 봉건적인 제도를 타파하려고 했었고, 대표적인 것이 토지 또는 농지개혁, 실제 식민지 당시에 있었던 적산 문제, 어떻게 민중들한테 나눠줄 것인가. 이들 헌법 초안에는 좌우를 막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민초들의 염원이 녹아 있습니다. 1948년 헌법 제정부터 마지막 개헌인 1987년 9차 개헌까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개헌은 뭘까요? 헌법학자 8명에게 물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헌법 제정과 3차, 7차, 9차 개헌을 꼽았습니다. 먼저 1948년 제헌헌법, 삼권 분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등 현재 헌법의 토대가 됐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아래 우리 스스로 만든 헌법이란 평가입니다. 4.19 혁명으로 탄생한 3차 개헌, 여야 합의로 이룬 첫 개헌인데
언론 출판 허가제를 금지하는 등 기본권 보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헌법학자들은 3차 개헌을 과거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라고 규정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항쟁으로 쟁취한 9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도입, 헌법재판소 설치 등을 담아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와 결별하는 새 헌법의 제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헌법학자들이 헌법의 진공 상태, 헌법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다고 입을 모은 사상 최악의 헌법,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킨 유신헌법 7차 개헌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등을 거쳐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주도한 8차 개헌도 나쁜 개헌으로 꼽혔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우여곡절을 겪어왔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오롯한 민주주의를 이뤄내기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새로 선출된 문희상 의원 모시고 향후 국회 운영에 대한 구상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희상 국회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엊그제 취임사에서 야당과 협치 또 여당의 책임을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여당이 그동안 제대로 잘 못했다 이런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여당은 어떤 점이 부족했다고 보시는지요? 모든 국정 운영의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한테 있는 거예요. 여당이 내 잘못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야당이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당도 잘못했는데 최종적인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는 여당이다. 따라서 여당의 책임을 더 강조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여당에서는 야당이 맹목적으로 반대를 하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현행 국회 선진화법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국정 운영의 반은 야당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야당도 책임이 있는데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발목이 잡힌다는 것은 핑계고요. 제도적으로 선진화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 특권을 내려놓으라 이런 주문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회의원들 특권이 있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불체포 특권은 문제가 좀 다르다고 저는 평상시에 생각합니다. 이유는 불체포 특권 그 자체의 연호는 원래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비판의 자유, 국회의원은 모든 일에 관해서 국정 전체에 관해서 뭐든지 얘기할 수 있다, 비판할 수 있다라는 거에 힘을 실리기 위해서 생긴 제도거든요. 오늘 그 재헌절 경축사를 통해서 연내 개헌안을 도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제안하신 그런 것이 무의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또 하나의 또 제안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헌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어떤 식으로 제안이 되든 그 안은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 동의안이 완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국회에서 한번 해야 되고 국회가 어느 정도 접촉해서 그동안 수많은 절차를 통해서 근접한 어느 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심만 하면 되는데 오늘 아침 마침 사당 대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이번에 오늘 그 경축사에서 개헌을 공식 제안한다. 1년 안에 하자. 그랬더니 1년은 그냥 마음만 합치면 한 달 안에도 됩니다. 라고 다 거기 참석하신 모든 야당 대표를 포함해서 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국회의 비준 절차뿐만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을 지지 결의는 물론이고 비준까지 가는 그런 것을 꼭 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이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환점을 둔 20대 국회가 이달부터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전반기 국회는 평균적으로 법률안 10건 가운데 3건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본연의 책무인 입법 활동이 이렇게 뒷전으로 밀리면서 계류 법안은 10,000건을 돌파했습니다. 모두 역대 최악입니다. 70주년 재헌절을 맞아 KBS는 먼지 쌓인 민생 법안 속에 방치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또 왜 이렇게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지 그 이유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앉을 권리법을 놓고 법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황현택, 안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왜 서서 일하지? 저희도 솔직히 힘들어서 앉고 싶어요. 장시간 서 있는 건 괴로운 일입니다. 서비스 노동자들이 늘 질병과 통증을 안고 사는 이유입니다. 발가락이 이렇게 다 휘거나 하지정맥이 생기거나 허리 디스크 생기거나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의자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간이 의자를 두도록 산업안전 규칙이 생긴 건 2008년. 그러나 10년째 권고사항에 그치면서 있어도 앉지 못하는 투명 의자만 늘었습니다. 마트 시식 알바랑 편의점 해봤습니다. 고객님 없을 때는 앉고 고객님이 들어오시면 바로 접어서 다른 데다 넣어놓고. 거의 근데 서 있는 편이죠. 네네. 저희가 앉아있으면 괜히 고객님 입장 보셨을 때 괜히 무리한 그런 걸 느낄까봐. 이른바 앉을 권리법을 발의한 의원은 앉아서 일할 수 있을까? 2시간 정도 일하고 있는데 벌써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요. 좀 많이 아쉬워요. 민생법안 같은 거는 좀 빨리빨리 이거 통과를 시켰으면 저희한테 와닿는 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하여튼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매일 최장 시간 벌어지는 서비스 노동자들의 필리버스터. 이들의 서있기 기록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기대는 처음부터 잘 안 했는데요. 통과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봐가지고 오래 걸리겠구나 싶었어요.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이른바 앉을권리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야 합니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먼저 소수의 위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한 1차 관문인 셈입니다. 그런데 발의된 지 200일이 넘도록 앉을권리법은 이 첫 관문도 못 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난 2월 회의록을 보면 당시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야 간 입장이 다른 쟁점 법안에만 매달리다 다른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이죠. 이 우려 현실이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모두 11차례 환노위 소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2차례를 빼고는 쟁점 법안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법 심사만 했습니다. 여야 간 입장차가 별로 없는 비쟁점 법안 400여 건은 후순위로 완전히 밀렸습니다. 이 소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1년간 전체 소위원회 실적을 봤을 때 방송 관련 법 등을 다루는 과방위의 정보통신 방송소위는 단 2차례 열렸고 원자력 안전과 직결되는 과방위 과학기술 원자력 법안 심사소위는 전체 회의 시간이 3시간 47분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 회의 시간이 3분 이하였던 경우도 6차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소위에서 법안 한 건을 심사하는 데 드는 시간 2분 27초에 불과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인상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구경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에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와 여당은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의 연령 기준을 없애고 재산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액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57만 명에게 1조 1,141억 원이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2배 정도 늘리자는 게 여당의 요구였는데 세부안은 추가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 취약계층을 위한 근로장려 세제 확대 등 소득 보전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앞당겨 지원합니다. 시행 시기를 2년 당겼습니다. 근로 취약계층인 노인과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도 확대됩니다. 노인 일자리의 경우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8만 개 확대한 60만 개를 지원합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딘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월 50만 원에 6개월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위 20%인 1분위 가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외에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하반기부터 필요한 예비비 조사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당정은 추가로 협의하기로 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정식으로 임명됐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당시 한나라당과 부딪혔던 김 비대위원장은 이제 과거의 적진에 구원투수로 등판했습니다. 최영원 기자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 브레인이었던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행정수도 이전, 종부세 도입 등을 진두지휘하며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사사건건 부딪혔고 한나라당이 집중 제기한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여 교육부총리 자리에서 13일 만에 낙마하기도 했습니다. 신뢰성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김병준 부총리는 자진해서 사퇴해야 하며 그런 김병준 교수가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습니다. 10여 년 전 앙숙이 의사와 환자로 만난 셈입니다. 이제 김병준 위원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 쇄신의 대수술이 시작될 것입니다. 반역사적인 개파 논리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한국당이 늦었지만 노 전 대통령을 인정한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출세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올리지 말라는 참여정부 참모진 출신 의원의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름도 올리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먼저 그건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는 거죠. 노무현 정신은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입니다. 김병준표 비대위는 일주일 내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또 활동 시기는 언제까지인지 등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이 논의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오늘 초복인데요.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답게 온종일 푹푹 찌는 하루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온열 질환자도 속출했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폭염으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한 명 정도 누울 수 있는 방.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지만 찜통 더위를 날리기엔 역부족입니다. 또 한두 시간 틀면 이제 바람이 더워져. 그러다 정 더우면 내가 가서 한번 물 한 잔 한번 끼우고. 방 안 온도는 33도까지 올랐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쪽방은 온통 붉은색 투성이. 특히 머리 쪽에 열기가 몰립니다. 쪽방촌은 밤에도 폭염이 가실 줄 모릅니다. 창문이 없어 더위가 더 오래갑니다. 못 자지 잠을. 그럼 낮에 아침에 조금 잠들었다가 이제 그때 깨면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지. 아무리 더워도 불옆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물맛이 생명인 중국 요리. 경력 10년인 요리사에게도 삼복 더위는 견디기 힘든 고역입니다. 더울 때는 진짜 찜통 가마솥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하루에 그냥 세수를 한 30번 정도 하고요. 해마다 겪는 폭염이지만 야외 공사장은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급한 대로 수박과 얼음물, 제빙기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어제 전북 남원에서는 논일을 하던 80대 노인이 숨지는 등 최근 5일 동안 4명이 폭염에 사망했습니다. 제초 작업을 하다가 힘드시니까 잠깐 쉬는 시간에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최근 닷새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360명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올여름 장마가 지난 11일로 끝났다고 기상청이 공식 발표했는데요. 장마가 지나고 폭염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게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됐던 1994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덥지만 앞으로 더 더워질 수 있다는 기후학자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렬한 햇볕이 거리로 쏟아지고 사람들은 연신 땀을 훔칩니다. 캐나다 동부에서는 이상 고온 현상으로 70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라크에선 45도의 폭염이 난민들을 괴롭힙니다. 이달 들어 북미를 시작으로 동아시아와 중동 등 지구촌 곳곳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반구 상공 제트기류가 극 주변을 팽팽히 에워싸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남하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7월 폭염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흐름으로 분석합니다. 이런 흐름을 나타내는 북극 진동 지수가 양수로 커질 때면 7월의 폭염 일수는 음수일 때보다 5배나 많았습니다. 이달 초부터 북극 진동 지수가 양의 값으로 커졌고 최소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현재 북극 진동 자체가 양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그로 말미암아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폭염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다 예년보다 더 뜨거워진 적도 서태평양 바다는 한반도로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을 키워 폭염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티베트권에서 달궈진 대륙의 열기도 계속 유입돼 한반도를 감싼 열돔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94년 여름처럼 굉장히 비슷한 조건들에 맞아가고 있어서 일단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장마가 지난 11일 끝나 45년 만에 가장 짧았던 것도 짧은 장마 직후 최악의 폭염으로 이어진 1994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기후학자들은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지난 2016년 벌어진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국정원이 기획 탈북을 주도했다는 주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군 정보사도 사건 초기부터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6년 4월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은 여러 의혹을 낳았습니다. 총선 직전 단 사흘 만에 10명 이상이 탈북한 사건. 정보기관의 공작이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식당 지배인이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국정원이 제가 저하고 얼마나 약속을 잘했어요. 영웅이다, 부검장이다, 대통령 기다린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한 대북 소식통은 군 정보사가 초기 과정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사 요원이 지배인과 종업원들을 식당에서 빼냈고 국정원은 이후 제3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부터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 관계자도 지배인이 말한 경로를 보면 국정원이 일하던 방식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정보사 주도설에 대해 국방부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탈북과 사안에 대해서는 통일부라는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통일부는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입국했다며 기획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집단 탈북이 국정원 기획작품이란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군 정보사 개입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만큼 수사 범위도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연일 지방에서 현지 지도 활동을 벌이며 경제 건설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함경도 일대에서 경제 시찰 활동을 벌이면서 미흡한 부분을 일일이 지적하고 현장 책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에 짓고 있는 어랑촌 발전소입니다. 공정률은 70% 정도. 전력 수급은 한시가 급한데 공사는 17년째 지지부진입니다. 이곳을 전격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경제 책임자들이 최근 몇 년 사이 현장에 온 적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는 내각과 당 간부들이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며 경로했습니다. 대책을 반영한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벼르다 오늘 직접 나와 보았는데 말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천이 유명한 온포 휴양소에서도 질책을 이어갔습니다. 온천 치료 욕조가 어지럽고 침침하고 비위생적이라고 최근에 잘 끓여진 양오장들의 물고기 수조보다도 못하다고. 김 위원장은 이렇게 함경북도 경제 현장 8곳을 돌았습니다. 노동신문은 평소의 2배 분량인 12면을 발행해 소식을 자세히 전했고 조선중앙TV도 관련 내용을 1시간 넘게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를 챙기는 지도자란 이미지를 내세우고 실제 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경제 건설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강조도 하고 한번 다녀가면 아무래도 이제 발전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지. 신의주에 이어 북중 접경 지역인 함경북도로 시차를 이어간 것은 향후 북중 경협을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3년 앞당겨서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개한 차기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에 불법 점거됐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마루야마 고에이 주한 일본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대진 침대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대진 침대 본사와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실무자들을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줄줄이 수거되는 침대 매트리스. 정부는 지난달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 넘게 검출된 대진 침대 4만 8천여 개를 수거했습니다. 검찰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본격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달 말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대진 침대 본사와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매트리스 제작과 관련된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본사와 하청업체 직원 등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줄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180명은 지난 5월 상해와 사기 혐의로 대진 침대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대진 침대가 고의로 인체에 해로운 제품을 만들지는 않았더라도 유해성을 발견한 뒤에 판매를 강행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내지 상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진 침대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수사 중인데 저희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관리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검찰은 원안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대진 침대 실무자급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말쯤 경영진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오늘 오후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헬기가 시험 비행을 하던 도중 추락했습니다. 올 초에 인수한 신형 기종이었는데 조종사와 승무원 등 5명이 숨졌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병대 장병들과 소방대원들이 활주로에서 사고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헬기 잔해로 추정되는 주변에 구급차와 인력들이 집중 배치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6분 경북 포항 비행장 내 군 활주로에서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근처 마을까지 짙은 연기가 퍼졌습니다. 그 주민이 이마트 쪽에서 연기 같다고 신고해가지고 출동했는데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 사고로 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 45살 김모중 영과 승무원 20살 박노상 병 등 5명이 숨졌습니다.
외상센터가 있는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된 정비사 43살 김모 상사도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헬기 마리오는 활주로에서 정비를 마치고 시험 비행을 하던 중 지상 10m 상공에서 추락했습니다. 해병대를 뜻하는 마린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합성한 이름을 붙여 올해 1월 해병대가 2대를 인수했습니다. 실전 배치를 앞두고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 비행 과정에서 6개월 만에 한 대가 추락한 겁니다. 해병대는 마리온 헬기 2대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모두 28대를 도입해 전력화할 계획이었습니다. 군은 이른 시일 안에 사고위원회를 구성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공항에서 주차 대행 서비스 이용해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설업체들이 난립하다 보니 각종 사고에다 귀중품 분실 같은 크고 작은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행업체 직원이 만취 상태로 고객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 근처의 한 도로입니다. 시속 80km로 달리는 차량 뒤로 검은색 차가 갑자기 따라붙더니 이내 추돌을 하고 맙니다. 그 여파로 옆 차로로 밀려난 차를 리무진 버스가 아슬하게 피합니다. 사고를 낸 차는 그대로 가버립니다. 200m 정도를 더 가고 나서야 멈춘 운전자. 연신 고개를 숙이는데 무더위에도 마스크를 썼습니다. 시외신화가 정신 차리다 보니까 차가 비상카페 켜놨고 내 시야에서 사라지는 거 보고 바로 이제 112로 전화하고 제가 차로 움직여가지고 쫓아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74%,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더구나 사고 운전자는 공항에서 여행객들의 차를 대신 주차해주는 사설업체 직원이었습니다. 회사는 영업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내가 술 먹었느냐라고 매일같이 물어보고 매일 시간마다 물어보고 다닐 수 없는 거예요. 뜻밖의 차량 파손으로 여행객은 기분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대행업체의 불법 주차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차 안의 귀중품을 분실하는 등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금하고 상품권을 해당하는데 한 30만 원 정도가 잊어버렸어요. 브레이크가 그 부분에 없더라고요. 맡겨놓은 동안은 다 꺼져 있었어요. 현재 인천공항에는 60여 개 주차 대행업체가 성행 중이지만 공식 지정을 받은 곳은 한 곳뿐입니다. 공항에서 불가피하게 주차를 맡긴다면 보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의 내외부 사진을 미리 찍어놓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일어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오늘 해당 학교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얼마 전 치러진 기말고사뿐 아니라 중간고사 시험지도 빼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고3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해당 학교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의혹이 나온 지 엿새 만입니다. 충격을 감당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입시를 앞둔 우리 3학년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동요될까. 지금까지 드러난 시험지 유출의 당사자는 학교 행정실장 김모 씨와 학부모 신모 씨입니다. 경찰은 기말고사 9개 과목 전체 시험지는 물론 5월 중간고사 시험지까지 빼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장인 신 씨가 평소 시험지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유출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행정실장인 김 씨는 신 씨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년을 2년 앞둔 행정실장의 범행 동기가 불명확하다며 통신 기록과 계좌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은 관련자 의혹 및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신 씨가 학교 이사장 부인과 고교 동문인 점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또 다른 학교 관계자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부정시험이 확인되면서 해당 학교는 3학년 기말고사 모든 과목을 다시 치르기로 결정했고 유출된 시험지로 시험을 본 신 씨의 아들은 자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산 대한항공의 오너 갑질 사태. 주가는 하락했고
한진칼에 이은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떨어졌습니다. 국민 2,100만 명이 꼬박꼬박 넣은 노후 자금이 타격을 입은 겁니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투자 기업의 가치는 우리의 노후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국민연금은 635조 원을 운용하면서 국내 주식에 131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차와 포스코 등의 1, 2대 주주이고 국내 주요 300대 기업의 지분 5%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연금이 손실을 막기 위해 투자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인데요. 말 그대로 집사처럼 충실하게 자산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공청회. 관심을 반영하듯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성별 다양성이라든지 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 반영되고 있는지. 복지부가 공개한 초안은 수익성과 투명성에 집중됐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산입니다.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여를 한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경영진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오너가 전횡을 행사하는 구조를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는 비공개 대화를 통해 개선을 촉구하고 대화를 거부하면 내용을 공개합니다. 2년 뒤부터는 이사와 감사 선임에 반대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로 활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삼성합병에서처럼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중대 결정을 할 때 찬반 여부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성 방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금운용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고 장관이 이 위원들을 위촉하는 만큼 결국 독립성이 침해될 거란 우려도 큽니다. 국민재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도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오는 26일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 측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5천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드루킹 측이 돈을 전달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포착하고 드루킹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특검팀은 드루킹 측이 노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직후 경공모 회원들에게 4천여만 원을 모은 뒤 이 돈다발 사진을 찍어 검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교수회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교수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조 이사장은 최근 교육부 조사에서 드러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부정 편입학 등의 사태를 책임지고 영구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임에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최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2001년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첫 여성 위원장이 됩니다. 요즘 SNS에서 대화 나눌 때 이모티콘 많이 사용하시죠? 구구절절 글로 설명하기보다 적절한 이모티콘 하나 띄우면 메시지가 훨씬 잘 와닿기도 한데요. 이모티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시장도 커져 매출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작가도 여럿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간단한 스케치 위에 색을 입히고 움직임을 주니 귀여운 이모티콘이 완성됩니다. 백윤아 씨는 9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이모티콘 작가가 됐습니다. 5년 동안 개발한 이모티콘만 30여 개. 특히 동물 이모티콘이 인기를 끌며 지난해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순소득은 3, 4억 원가량. 직장 생활 때보다 수입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제가 그렸던 캐릭터들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재밌게 쓸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굉장히 가볍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카카오의 경우 작가 24명이 연매출 10억 원 이상을 기록했고 라인에서는 상위 10명의 평균 매출이 40억 원을 넘었습니다. 늦은 밤 이모티콘 작가 가정에는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보시면 굉장히 컬러도 단순하죠.
수강 인원이 올해 초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취업 준비생이나 새 직업을 찾는 직장인이 대부분입니다. 완전히 일부러 엉망으로 그리는 이모티콘이 생길 정도로 되게 다양한 시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비전공자도 얼마든지 시도해볼 수 있는. 이모티콘 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은 150만여 명. 작가도 상시 공모하는데 수만 명이 몰립니다. 인기를 얻은 상품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문구류나 생활용품 같은 굿즈로도 제작이 되지만 그에 더 확장이 되어서 웹툰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게임으로 제작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이모티콘 시장 규모는 3천억 원대. 해외 진출까지 본격화되면서 이모티콘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